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방 후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했었던 그 3년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참 국운이 그때 꼬였다 그 얘기 했었잖아. 요약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참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고, 그렇지. 그게 우리가 뭐 이글 프로젝트하고 또 뭐 내포. 내포 작전, 그게 또 성공을 했다라면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게 흘러갔을 거다,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비운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김구 선생이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됐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대차게 까였다. 대차에 까였지. 네. 그걸 줬던 도노반마저도 했단 말이야. 그때 김구 선생님의 편지 내용 간략하게 얘기해 줬잖아. 트루먼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뭘 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노고를 해왔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끝 했는데 그 트루먼 대통령은 아니 연합군 승리하니까 이제 어디서 듣보잡했던 이런 사람들이 마구 말이야 자기가 연합군의 일원인 것처럼 편지하고 숟가락 얹냐. 이런 이제 신생 독립국이 100개가 생길지 뭐 200개가 생길지 50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또 전달해주는 저 OSS의 수장인 도노반 쟤는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놈 뭐냐 이렇게 하면서 대노를 했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자료가 다 미국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도 다 남아있고 했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는 부정적인 뭐라 그럴까 이미지만 심어주고 끝났어.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김구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이승만도 어떻게든 트루먼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려는 노력은 사실 좀 먼저 했어. 김구는 이글 프로젝트 좌초되고 나서 45년 8월 14일 일왕이 완전 항복한 뒤에 급작스럽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잖아. 근데 이승만은 그 당시 미국에 있었잖아. 45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경로를 스스로 찾아. 어떻게든 내가 면을 터야겠다. 트루먼 대통령하고. 그러다가 실제 편지가 들어간 건 김구보다 뒤야. 언제 들어갔느냐? 내가 정확한 날짜 찾아왔어. 45년 9월 28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그러면은 이미 미군정이 세워진 이유인데요? 그렇지. 그리고 김구 편지는 까인 뒤지.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김구와의 논조는 많이 달라. 이 논조는 김구가 어떤 논조로 편지를 보냈는지 알고 작성한 건지 모르고 그냥 작성한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 하지만 편지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연합군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노고에 치하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독립이 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끝. 그리고 선물 하나. 지금 보내드리는 물건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태극기 한 장을 보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요거 굉장히 신의 한 수지. 이거 뭐 정서를 파고들었네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뭔가 또 프린스턴 출신이잖아요. 뭔가 좀 고급 언어 그리고 세련된 어떤 말과 어투로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보다는.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중요한 거야. 지난번 시간 만약에 그 안 보신 분들은 도노반 그 OSS 수장은 트루먼 대통령이 원래부터 좀 안 좋아한 것 같다라는 증거를 내가 많이 봤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통해서 편지가 들어간 것과 이승만이 편지를 전달해준 이승만의 편지를 전달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목사야. 그런데 이 해리스 목사가 어떤 목사냐 하면 미국 상원 담임 목사야. 이거는 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미국은
유럽에서 띵겨져 나와서 독립국가가 됐던 곳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없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 하나는 우린 왜 황제나 왕이 없지? 그래서 황제와 왕 비슷한 걸로 만든 게 뭐야? 대통령이야. 네. 그래서 초창기 대통령제의 임기 알아? 초창기 대통령제는 영구. 네, 그렇지. 종신이야, 종신. 그리고 그 조지 워싱턴 장군도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짐이 말아노라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지 워싱턴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종신 자리를 줬으면 대부분 그걸 수용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문제 생겨. 임기제로 하자. 네. 스스로 그걸 던져버리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대단한 거지. 그리고 하나가 또 없지. 뭐야? 교황? 그렇지. 그런 종교적 수장이 없는 거야.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도 섞여 있잖아. 그렇죠. 청교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우리 신앙에 대한 믿음을 존중하지도 않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예전부터 신정 분리가 아니야. 아까 말한 상원 담임 목사하고 하원 담임 목사가 따로 있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의회가 열릴 때 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 그 일을 집도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의원들 개별적으로 종교 활동 하잖아. 네. 그때 그 활동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미국 의회의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이 해리스 목사가 딱 내 아는 지인이고 목사이자 뭐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누구인 이 사람이 너한테 전하는 데라 한 거니까 일단 크레딧이 생기지. 그리고 프린스턴 출신이다. 그것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크레딧이 생긴단 말이야. 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데 구구절절하게 내가 뭐 했고요, 우리 정부가 뭐 했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이런 권리를 달라 이런 논조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지.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길. 그게 끝이야. 굉장히 고수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신선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트루먼 대통령이 약간 그 전에 받았던 편지들도 있고 그랬는지 직접 친서를 보내기엔 좀 그랬나 봐. 바빴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통해서 내가 잘 받았다고 네 이름으로 편지 하나 써줘.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때 백악관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이 편지를 이승만한테 보냈는데 이승만이 아니 내가 그래도 임시정부에서 끝발깨나 날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결국 비서가 보내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그 비서에게 그 비서를 통해서 답신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트루먼에게 또 보냈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사람 마음인지라 어필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이런 독립운동 했고요. 사실 저도 전주 이슈 내가 따지고 보면 왕실이야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만 더 써.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한국 독립에 기바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아니 어디 뭐 임세대 있는 거에다 사인만 해서 교문고에서 사서 보냈나? 그러니까 교문고 지하에 가가지고 써 있는 거. 써 있는 거. 해피 뉴 이어 뭐. 야 근데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써 있는 거야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그냥 또 보내. 이렇게 보내고 나서 트루먼은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지. 네. 그런데 이 해리스 목사는 이승만에게 완전 매료됐던 사람인 것 같아. 계속 말하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도 신정 분리가 모호해. 네. 우리 대통령 어디다 손 놓고 선서해? 성경 바이블. 그렇지. 네. 아직도 그 정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원의 담임 목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에게 주워들은 얘기를 계속 전달해. 한국이 독립을 했지만 이 한국의 독립을 소련이 거기 다시 침공해서 공산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한국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이 사람을 그런 회의에 배석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청구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미 카이로 회담 때 우리 독립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 그 이후에 또 포츠담 선언으로 다시 한 재확인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해리스 목사가 아니야 지금 니네가 상황을 몰라 지금 소련군이 지금 다 이러고 있고 그걸 몰라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는 이승만을 아예 배석시키도록 아주 그냥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 아닌 로비를 해준 게 해리스 목사야. 그래서 이승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상황을 조망하고 한국의 상황을 엿들을 수 있는 상황적인 논리가 됐고 어찌 보면 이승만은 그렇게 만들려면 명분이 하나 필요하잖아. 그렇죠. 명분을 전쟁 끝났는데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적을 뭘로 삼았다? 반공. 공산당. 소련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대로 두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자신의 중심으로 해서 언로가 생기도록 유도한 걸 수도 있어. 뭐 어디까지가 뭐 개인의 의도가 들어있고 어디까지가 공식적인 어떤 행보였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여튼 분명히 그게 공존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미국 주한미군의 상황은 또 어땠느냐? 이승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한미군에서 리포트하는 백악관으로 리포트하는 게 그거 아닌데요?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의 얘기에 힘을 실어줄 만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 하디 장군. 네, 존 리드 하지 장군. 그렇지. 네. 이 하지 장군이 우리나라에 바로 주한민군 사령관으로 와서 미 군정을 처음 열었던 사람 중에 미 하나잖아. 군정청장. 그렇지. 네. 근데 이 사람이 딱 올 때 어떻게 됐었냐면, 야, 이게 또 참, 이 역사가 참 비참한 거야. 분명 일왕이 완전 항복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 들어갈 거야, 곧. 하고 통보를 해. 통보를 하는데 이게 북한으로 들어오는 소련과 남한으로 들어오는 미군이 이 방식이 좀 달랐어. 그렇죠. 미군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곧 저기 인천항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갈 날짜가 이것저것 짐 챙기고 배 띄우고 하면 9월 초쯤에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러면 8월 15일부터 9월 초 사이니까 시간이 한 보름 비잖아. 네, 그렇죠. 그럼 그 보름 비는 동안 국가의 운영과 치안 유지와 이건 누가 해야 되지? 원래는 조선 이제 총독부에서 그런 이제 권한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치안대까지 다 조직이 돼 있어서 뭐 망이 있었잖아요. 150개 지부가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맞아. 예. 여운형이 꾸리고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네. 처음에 치안권을 비롯해서 나머지를 가져가려고 했었어. 네. 그런데 이 하디 장군이 예. 안 돼. 그러니까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일단 일본이 계속 통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인수인계 받을게. 네. 이걸 한 거야. 네. 이걸 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8.15 때 저기 중앙청에 있는 조선총독부에 있는 일장기가 내려졌는데 네. 이틀 뒤인가 다시 올라갔어. 아. 왜? 다시 우리가 당분간 통치해야 된다라는 걸 그 조선 총독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한국 조선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네. 아직은 내 말 들어야 돼. 아직은 내가 치안권 가지고 있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지 장군이 그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간 보름 동안은 계속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이제 굴욕을 맛봤겠지. 실제로 그 미군이 1945년 9월 8일 날 들어와요. 맞아. 네, 9월 8일 날 들어오는데 9월 6일 날 여운형 선생님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해요. 9월 6일 날. 들어오는 미군하고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좀 고지를 차지하려고. 맞아. 예, 그때 당시에 인민공화국의 수반이 이승만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본인이 당시에 내가 인민공화국의 대통령 수반이에요?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요? 제가 대표예요?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발을 빼길 잘한 거야. 9월 8일 날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비참한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됐냐? 성족이 그 급조해서 만든 거랑 태극기 휘날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미군 들어오는 걸 환영하려는 인파들이 모였거든. 그 사람들에게 일본인이 총을 쏴. 그래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몇 명이 매 맞아서 죽어.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게 9월 8일 날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아니 패망한 군대가 총을 쏜 걸 맞아서 죽은
국민이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이게 나라냐? 황당한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정말 비운의 역사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어땠느냐? 하지 장군이 그때부터 이 9월 8일 날 들어오고부터 46년 1월 달까지 북한의 동태를 이제 모니터하는 보고서를 1월 달에 보고를 받아. 이 1월 달에 봤는데, 와, 북한은 거의 아수라장이야. 이 소련 군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걸 보고를 받아. 남한에서.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소련은 미군이 들어온 거하고는 전략 전술이 좀 달랐어. 미군이 좀 늦게 들어왔잖아, 소련 군보다. 많이. 왜냐하면 소련은 그냥 육지 건너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만주군부터 박살 내고. 그러니까. 이미 45년 8월 15일, 16일 날 청진 접수했어요. 맞아. 네. 들어와서 있고. 네. 근데 미군은 9월 달에 온 거잖아. 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소련은 그 들어온 다음에 전략 전술도 달라. 미국은 일단 혼돈 있으면 안 되니 일단 니네 일본인들이 그거 통치 계속 하고 있어. 그래야 니네도 살아서 나와 하고 막았는데 북한은 소련군이 일본인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아. 친일 부역자들도 바로 일본 군인들하고 일본인들 아직 도망 못 간 일본인들을 그냥 다 수용소로 넣는데 넣을 때 얘네들이 말도 안 통하고 애매하잖아. 조선인 같은데 일본에 부역한 것 같아 보이거나 왠지 외관이 일본스러우면 다 잡아쳐놨어. 수용소에 야, 너도 들어와. 너도 그냥 안 되겠어. 너 들어와. 괜히 내 뒤에다 총 쏠 것 같고 너 들어와. 해서 그냥 조선인이고 일본이고 그냥 다 갖다 쳐놨어. 아니 그 소설 껍빛단리에 맞아. 나오잖아. 껍빛단리에 수용소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일본을 일단 100%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패망한 군대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은 없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소련군은 아니지. 소련군은 원래 산전수전 그거를 시베리아 벌판에서 계속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노련하긴 한데 조금 극악무도해졌어. 왜냐하면 착해졌구나. 시베리아하고 만주 쪽에서의 군사훈련은 저 모스크바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때 무슨 철길하고 무슨 교통이 편해서 여기까지 군수물자를 배송해 줬겠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략질을 해야 돼. 그냥 민가 털어서 식량 얻어와야 되고 입을 거 민가에서 약탈해야 되고 심지어 군인들에게 줄 수 있는 포상 중에 하나가 참 입에 담긴 그렇지만 강간이야. 정말 강간이 극심했대. 그래서 그 당시 주한미군 1월 달에 보고받았던 그 하디 장군이 보고받았던 내용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46년도, 그러니까 1년 지난 뒤지, 46년도에 북한에서 태어날 신생아는 모두 러시아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그 정도로 그쪽에선 완벽하게 소련군이 누른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이 미군도 그렇고 소련군도 그렇고 해방군이야? 또 다른 침략군이야? 점령군이야? 뭐야? 요거에 대한 이제 옥신각신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장군멍군이 좀 있어. 이쪽은 일본군을 계속 인정시켰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다. 내가 맞지 않냐. 니네 그 나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니네가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소련은 우리는 일본 애들 이런 애들 다 수용소에 다 넣고 약간 우리 맨날 친일파 제대로 척결을 못했다 이 소리 하잖아. 애매모호한 애들도 다 진짜 그냥 수용소에 넣었어. 이건 명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소련군이 자행했던 일은 또 절대 용서 못 받을 일들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있어. 그래서 하지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보고서가 너무 참혹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6월 달까지 반년 시간 줄 테니 더 조사해봐라. 다시 보내. 그래서 조사를 보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 니스트 대령이야. 대령. 이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부에게 세부 분석 자료를 6월 달에 보냈고 이 주한미군 사령부는 태평양 지역 총사령부에 이거를 공유했어. 그래서 태평양 지역 총사령부가 문서 철해 놓은 게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라고? 폴 니스트 대령. 이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요 문장은 좀 우리나라에겐 좀 굴욕적이더라고. 한국인들도 필리핀 사람들처럼 과장을 좀 많이 하는 기질은 있다. 필리핀 사람들처럼이라고 써 있어. 과장을 좀 많이 하는 기질이 있어서 사태가 심각한 정도는 좀 격화될 수 있으나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어떤 시선이 어땠는가 좀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지 장군은 처음 보고받은 거와 지금 보고받은 이 일련의 행태를 보고 전부 이 민족은 뭔가 아직 문명화가 덜 됐다.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조직화될 수 있는 단체는 해체시켜. 대표적으로 광복군이지. 네. 초창기부터 이거는 하지 장군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 아까 그 초창기부터 계속 문서로 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미군 거기에 그대로 있는 그 문구야. 네. 그 보고서에. 네. 이건 46년 1월 달에 태평양 지역 최고 사령부에 보낸 비밀 문서인데 여기에 광복군이 처음 언급돼. 공식 문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급조돼 나타난 자칭 군대가 있다. 이 자칭 군대의 규모를 계파를 다 합치면 20만 정도 된다. 네. 자칭 군대, 급조, 이것들 딱 보니까 뭔가 신생 독립국가 되니까 일본인 대신해서 자기가 이 국가 싹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생겼구만.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어? 자칭 군대, 급조? 20만 명을 급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인정 안 하지. 네.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얘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건 안 돼. 뭐 지네가 우리랑 같이 싸운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싸운 게 아닌 걸로 돼버렸으니까. 네. 모든 조직화된 곳을 다 해산시켰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광복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해산을 시켜버리고 조직화된 거 이거 다 급조된 거고 날조된 거고 자칭 뭐라고 하는데 인정 못해 했더니 더더욱 국가를 경영할 손발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한 이제 행보가 전개되는 거지. 그게 참 나중에 친일파를 우리가 이제 완전 청산하기 어려워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얘기하지만 그 이글 프로젝트 그 한 건이 참 많은 것들을 다 꼬이게 만들어 버린 거고 예. 그 참 중요해. 이게 나야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본 적은 없고 내가 모신 분들이 뭐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해본 분들이 많거든. 근데 이게 참 역사가 웃겨. 우리 회사도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어딘가에 회사 생활 할 텐데 회사라는 곳도 우리 오너 또는 사장 또는 회장 직은에 있는 친분 관계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황당무계한 일들을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국가도 예외가 아니야. 트루만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편지가 간 것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홀리한 사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편지가 간 것은 그 메시지, 그것에 대한 신뢰감 이걸 달리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 뒤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똑같더라고. 사실 그래.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청와대 수석으로 부르거나 정책실장으로 부를 때 대한민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 뭐 한 다 합치면 한 1000명 되거든.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럼 1000명들 리스트 전부 면담해서 할 거야? 아니야. 좋은 사람 없어요. 지들이 천거한다고. 그리고 한 3배수, 5배수, 뭐 10배수까지 비교하겠지. 근데 그 10배수 비교할 때도 이 사람의 이게 장점이면 이 사람의 이건 단점이고 또 이 사람의 이게 장점이면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잖아.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어느 걸 더 귀에 전달 있게 하는지 어느 거에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친분 관계나 쉽게 해서 라인들이 유사일에 없었던 적이 없고 그럼요. 앞으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게 없을 수가 있을까? 인간사인데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 그걸 없애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발본색원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야.
근데 참 우리나라 초기 미군정 역사 초기에도 그게 똑같이 작용했다라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교과서 안 얘기죠. 나오죠. 당연하죠.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김구 선생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또 한참 또 악플 쓰시잖아. 그래서 이승만 쪽에 어떤 저 상황도 있었는지를 네.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